부엌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윤정자는 식탁 위에 놓인 손주 도시락을 바라보며 조용히 김을 폈다. 아침마다 버릇처럼 도시락을 싸던 손놀림은 이미 5회째였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정류장. 며느리 집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버스 손잡이를 붙잡은 손이 떨렸다. 내가 벌써 70이 넘었구나. 창문에 비친 얼굴엔 주름이 겹겹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애만 잘 자라면 됐지. 그게 내 복이지 뭐. 며느리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안에서는 TV 소리와 아기 울음이 섞여 나왔다. 윤정자는 재빨리 손주를 안아 올리며 우리 복덩이 울지 마. 할머니 왔잖아.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순간 묘한 위로가 밀려왔다. 그게 윤정자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달랐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도시락까지 싸오셨어요? 요즘은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돼요. 말끝에 억지 미소가 달려 있었다. 윤정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었다. 아이 밥은 할미가 책임져야지. 그게 마음 편하지. 그래도 저희 방식이 있잖아요.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밥 냄새 대신 싸늘한 정적이 방 안을 감쌌다. 윤정자는 괜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그녀의 손목엔 오래된 파스 자국이 선명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손주는 제가 오늘 데리고 나갈게요. 친구들이랑 놀게 해주고 싶어서요. 윤정자는 그 말을 처음엔 반가운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왜 나 없이? 내가 잘못했나? 그녀는 뒤돌아 손주 옷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아기 옷장에서 손주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떨어졌다. 할머니 사랑해요. 삐뚤빼뚤한 글씨에 윤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아들이 나오는 뉴스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문득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파스를 붙이려다 말고 윤정자는 거울 앞에 섰다. 내가 너무 오래 매달린 걸까? 거울 속 윤정자는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눈동자 속엔 아직 희미한 희망이 있었다. 그래도 내 손주는 나를 기억하겠지. 내가 키웠으니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일은 안 와도 돼.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네. 좀 쉬어.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래, 나도 좀 쉬어야지. 하지만 웃음 끝이 떨렸다. 전화가 끊기자 방 안엔 정적만이 남았다. 윤정자는 손주 그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림 위엔 작게 써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을 때 전화할게요. 그 문장을 보고 윤정자는 잠시 멈칫했다. 보고 싶을 때 전화하겠다고? 그날 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처럼 마음에 박혔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날은 5해의 평화가 마지막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윤정자는 아직 몰랐다. 그 평온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아침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전날 밤의 바람은 다음 날 더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자는 밤새 벗어놓지 못한 파스의 화학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무릎을 폈죠. 손 씻는 물소리가 얇게 떨렸고 식탁 위 손주 도시락통을 빈 채로 쓸어내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보자. 그렇게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외투 단추를 하나씩 끼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힐 때 오래된 경첩이 낮게 끼익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마음 한쪽에서 나는 마찰음 같았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 시간대 특유의 비누 냄새와 젖은 외투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윤정자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전봇대의 간격을 세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괜찮아야지. 손잡이를 잡은 손등의 핏줄이 푸르게 솟았고 정류장 안내 방송의 금속성 울림이 귓속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급하게 TV 볼륨을 낮추는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짧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오셨어요. 목소리는 예의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윤정자가 신발을 벗는 사이 며느리는 소파로 몸을 돌려 휴대폰을 쥐고 화면을 내리기 시작했죠. 손끝이 화면을 스치는 소리가 얇게 치익하고 났습니다. 윤정자는 먼저 부엌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 손을 댔습니다. 안에는 전날 남은 반찬이 가지런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차가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미음 써서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잘린 종이처럼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응? 그래도 애가 말을 이어가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싱크대에 닿아 맑은 금속음을 냈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보내요. 적응해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가 딱딱했습니다. 윤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썹 사이 근육이 저릿하게 당겼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울 건 없어요. 며느리는 그 한 단어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고 거실의 초침 소리만 톡, 톡 귀에 박혔습니다. 윤정자는 손을 씻던 물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탁 하고 떨어졌습니다. 손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손목 위 파스 가장자리에 젖어들었습니다. 잠시 뒤 손주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윤정자를 보더니 달려왔죠. 작고 따뜻한 이마가 그의 배에 닿았습니다. 윤정자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고 손주의 팔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떨어지는 연습해야 돼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다시 윤정자 쪽으로 팔을 뻗었고 며느리 손끝이 그 팔을 한 번 더 붙잡아 내렸습니다. 그 찰나의 장면이 공기 속에 선명한 스크래치처럼 남았습니다. 윤정자는 억지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아이가 헷갈려요.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설탕통을 짚더니 한번 바라보고 원래 자리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은 단 거 줄이는 추세예요. 윤정자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설탕통 뚜껑이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했으면 말해. 며느리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요즘 애들 교육은 다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감으로 하는 건 조금. 어깨를 가볍게 으쓱이는 동작과 함께 말 끝에 작은 쉼표 같은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윤정자의 손가락이 테이블 밑에서 서로 얽혔다 풀렸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찍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 띠 짧은 신호음 뒤에 문이 열렸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네. 목소리엔 반가움이 있었지만 눈길은 곧장 며느리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부딪히고 금세 비켜갔습니다.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 상담 다녀왔어. 어린이집. 말끝이 자연스레 아래로 떨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뉴스 진행자의 낮은 음색이 공간을 얇게 깔았습니다. 윤정자가 눈치를 보며 물컵을 집어들었고 컵 바닥이 테이블에 다시 닿을 때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거의 동시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조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아이가 경계가 흐려진대요. 윤정자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너무 많이 개입. 단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긁는 듯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너무했니? 아들이 시선을 피한 채 넓적 다리를 2번 탁탁 쳤습니다. 불편할 때의 버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요. 애가 버릇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감정 조절도 어렵고요. 어머니가 너무 오냐오냐 하셔서 그 순간 숟가락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가 타일을 치는 소리가 짧고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고 동시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방식으로 할게요. 아들은 그 말을 거들지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문장이 되어 윤정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손주가 그 사이 작은 의자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파란 블록이 자주색 블록 위에 위태롭게 얹히고 곧장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블록 소리들이 탁, 타닥, 달그락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고 아이의 눈빛에 얇은 물기가 어렸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윤정자는 무릎이 휘청하는 느낌을 손으로 눌러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집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먼저 갈게. 목소리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주세요. 곧 적응해야 하니까요.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쉬어. 무릎도 안 좋잖아. 말의 내용은 배려였지만 낱말 사이사이에 미온적 거리감이 끼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집안의 소리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으르르 낮게 울리고 벽시계 초침이 한 칸씩 이동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손이 허공으로 작게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평범한 동작조차 윤정자의 눈엔 천천히 닫히는 유리문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고무 패킹이 맞물리는 소리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복도에선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하고 떨렸습니다. 윤정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미간을 짚었습니다. 버튼 주위에 빨간 불빛이 작게 반짝였고 금속문 사이로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금속문에 겹쳐진 얼굴이 순간 낯설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발신자 아들. 엄마, 앞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은 우리가 할게.
편히 쉬어. 또 한 통. 발신자 며느리. 아이를 위한 결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두 문장 사이 윤정자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 아래 엘리베이터가 가라앉듯 내려갔고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맑게 울렸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1층 로비에 내렸을 때 바깥에서 찬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유리문 틈새로 종이장 하나가 끼어 흔들렸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지였습니다. 입주자 우편물 분실주의라는 제목 아래 회색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윤정자는 본능적으로 우편함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투명한 플라스틱 문을 열었고 안에는 광고지 몇 장과 얇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기름때가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다 다시 넣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2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손을 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건물 모서리를 따라 비껴 떨어졌습니다. 윤정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발 밑창이 인도를 밟을 때마다 건조한 마찰음이 슥슥 났죠. 지나가는 버스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첨벙하고 젖은 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같은 소리인데 이번엔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코끝이 맵게 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들이 하나씩 재생되었습니다. 개입, 경계, 오냐오냐, 과학적. 단어들이 서로 부딪혀 찌직하는 잡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오래된 영수증을 만졌습니다. 영수증 종이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장 하나가 찢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윤정자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유리에 비친 그의 얼굴이 흔들렸고 멀리서 사이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바람이 드나드는 창문 틈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정류장 안내 전광판의 숫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다음 정류장. 그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문을 열자 바닥에 놓아둔 손주 그림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곧게 세우고 액자 뒤에 못질 자국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거칠고 둔탁한 감촉이 손가락 끝에 남았습니다. 부엌으로가 물을 끓이려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가열판의 붉은 원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그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 안내. 발신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짧은 일정표와 함께 마지막 줄에 작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등하원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주전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뚜껑 아래에서 억눌린 김이 푸스스 새어나왔고 곧 뻑하고 뚜껑이 들렸다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윤정자는 화들짝 놀라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주전자 손잡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멈추지 않는 동안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폭에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저녁이 내려앉을 즈음 창밖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방송의 안내 멘트가 멀리서 퍼져왔습니다. 톤이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윤정자는 TV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진 TV 유리에
그의 얼굴과 빈 방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올려둔 낡은 비닐백이 바람에 스르륵 흔들렸습니다. 안에는 오래전 손주와 놀러 갔다가 받아온 작은 놀이공원 티켓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의료보험증, 병원 영수증, 오래된 처방전, 그리고 흰 봉투 몇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오전에 우편함에서 보았던 것과 닮은 종이 촉감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톡톡톡. 그 소리가 잠깐 멈춘 듯 느껴지는 순간 윤정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문이 닫히는 소리만 따라다녔다는 것을요. 며느리 집 현관문, 아파트 유리문, 엘리베이터 문, 집 현관문, TV 화면. 닫히는 모든 것 사이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고 커튼 끝이 식탁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사각하는 가벼운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습니다. 윤정자는 손주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삐뚤빼뚤한 글씨, 할머니 사랑해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듯 짚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 위에 짧은 미리 보기 문장이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제목 진료 안내. 윤정자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안 공기가 아주 천천히 얇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 서랍로 향했습니다. 아까 내려놓았던 흰 봉투의 모서리가 아주 조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장 끝을 바라보다가 한 발짝 가까이 갔습니다. 손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종이가 미세하게 울었습니다. 그 떨림이 손끝에서 팔꿈치, 어깨, 그리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말,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 닫히는 문들의 차가운 마찰음, 아이의 잠깐 떨리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윤정자는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봉투를 당겼습니다. 그날 밤 문득 떠오른 그 봉투 하나가 내일의 그의 운명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장면에서 문득 열어본 종이 한 장이 그의 5해를 전부 다른 빛으로 비춰줄 거라는 것을. 밤새 내린 비가 유리창에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으려 커튼을 끌어당겼습니다. 방안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아직도 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장 하나가 마치 벽돌처럼 무겁게 마음 위에 얹혀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 끝으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쓸어내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이해하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목소리는 낮고 젖은 종이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집으로부터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 짧은 문장 하나면 끝이었죠. 전화기 건너편의 숨소리조차 사무적이었습니다.
윤정자는 매일 오전 같은 시간 무릎에 파스를 붙이며 버릇처럼 손주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는 밥 먹었을까? 그러고 나면 방 안에 되돌아오는 건 자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도 슬며시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모래처럼 입안에 씹혔습니다. 웃으려다 웃음이 어색하게 굳었죠. 별일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니까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소리만 도는 빈집이었습니다. 냄비 속엔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남은 비누 거품을 헹구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쯤 거실 시계 초침이 딸깍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커 보였죠. 이따금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정자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택배 전단지 하나가 툭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찬 배달, 어르신 할인. 그 문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젠 이런 걸 내가 시켜야 하나? 그녀는 전단지를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려 종이가 깨끗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이 적힌 알림장이 우편함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편이 잘못 온 것 같았습니다. 봉투 위엔 그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다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적응 기간 사진이라는 제목의 안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손주는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자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윤정자는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방 한가운데만 비추고 나머지 공간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손주가 잠들던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엔 아직 아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그러나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이불 끝을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그 말끝이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바깥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층간 소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윤정자는 그 발소리가 아들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왔나? 그녀는 현관으로 나갔지만 문틈 아래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들려온 안내방송이 귀를 스쳤습니다. 다음 주 경로잔치 참여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윤정자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두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펜 자국이 짙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눈을 감았습니다. 잔치 그거라도 가야 하나. 하지만 이내 머리를 저었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할까? 다들 손주 자랑할 텐데.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엔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묵은 김치 한 통, 말라붙은 멸치, 그리고 식은 밥 한 덩이. 윤정자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전자레인지가 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TV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윤정자는 리모컨을 급히 껐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흰 봉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에 밟히던 그 봉투였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칠 때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병원 진료비 정산서. 윤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 뒤에서 오래된 가죽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아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윤정자는 영수증을 더듬었습니다. 날짜, 금액, 병원 이름. 암센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암센터?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앞에 글씨가 흔들리며 번졌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뚝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문이 닫히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6바퀴를 돌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아주 작게 새어나온 한마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눈앞에 그림자 하나가 그녀의 5해를 완전히 다른 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윤정자의 방 안엔 빛이 닿지 않았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바닥엔 봉투와 영수증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울음이 들렸습니다. 구르륵 구르륵. 그 평화로운 소리가 오히려 이상하게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손끝이 마른 종이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암센터라는 글씨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자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암센터. 입술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름이 같은 병원일 수도 있어. 요즘 병원 이름이 다 비슷하잖아.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속여도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지갑에서 버스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허리를 숙이는 동안 무릎이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세우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어젯밤의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지.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슴속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응어리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손주가 다니던 노란 어린이집 버스가 반대편에서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윤정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민수, 입모양만 내뱉었죠.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울지 말자.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버스에서 내려 암센터 간판이 보이는 순간 윤정자의 다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위의 병원 이름은 영수증 속 글자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얀 복도, 낮은 조명, 멀리서 들려오는 휠체어 소리.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접수 창구에 다가가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저 혹시 이 이름 여기 환자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긴장감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섯병동에 계십니다. 윤정자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예요. 괜찮나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호자신가요? 아니요, 어머니예요. 아들 아내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면회는 제한돼 있습니다. 치료가 막 끝나서요. 치료요? 무슨 치료요? 직원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항암 3차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항암이라니 그럼 그때 그 말들. 조부모 양육이 문제라던 그 말 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멀리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607호 환자분이 가족 오셨다고. 윤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간호사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구두굽이 타일을 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심장 박동과 섞여 들렸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환자분, 가족분이 오셨어요. 문이 열리자 약 냄새와 함께 희미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두 발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엔 수척한 얼굴의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정자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정적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자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미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녀는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 안 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알면 또 오시니까 무릎 아프신데 또 애봐 주시려고. 윤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말까지 하면서 날 밀어냈던 게 그 이유였니? 미안해요. 어머니가 아프실까봐, 더 미안해질까봐 그냥 제가 미워지는 게 나았어요. 그 말에 윤정자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바보야 그런 거 나 몰랐잖아. 손끝이 며느리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한 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실 안엔 기계음이 고르게 울렸습니다. 삐삐. 그 단조로운 리듬이 눈물 사이로 섞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윤정자는 얼굴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내가 들은 말들 다 일부러 한 거야?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아픈 거 알면 또 손주 돌본다고 당신 허리 망가질까 봐요. 윤정자는 입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밀어낸 거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복도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윤정자가 고개를 돌리자 문가에 서 있는 아들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당신이 알면 너무 마음 아플까 봐. 윤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또 다 버리고 병원 올까 봐요. 당신은 이미 5회를 주셨잖아요. 그 말에 윤정자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네. 내가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손끝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지난 5회 동안 받지 못했던 고마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흘러들었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윤정자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젠 다 괜찮다. 너도 나도 다 고생했어. 그날 병원 밖을 나오는 길, 윤정자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엔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며느리가 숨긴 또 다른 비밀이 다음 날 그녀의 삶을 다시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병원 문을 나서는 윤정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말라붙은 채로 바람을 맞으니 피부가 따가웠습니다. 암이라니 그런 걸 나 몰랐네.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슥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5회의 문이 닫히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던 윤정자는 결국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 멈춰 섰지만 손이 주머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보다도 약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문을 하고 앉자마자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괜찮을까? 엄마 아픈 거 모를까?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끝을 스쳤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윤정자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병원 앞인데. 거기서 기다려요. 잠시만요. 전화를 끊은 뒤 윤정자는 한참 동안 손에 핸드폰을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입구 쪽에서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안 올 수가 있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윤정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 엄마가 오시면 그 사람 더 힘들어요. 윤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내 아내야. 내 아내가 아프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멀리 계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 손님들의 시선이 잠시 쏠렸습니다. 윤정자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를 밀어내던 이유가 나 걱정 때문이라며. 맞아요. 아들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윤정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병 단순한 암이 아니에요. 유전성이에요. 뭐라고? 엄마, 그쪽 병이 가족력 때문일 수도 있어서
의사가 검사를 권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가 알면 죄책감 느끼실까봐 며느리가 일부러 엄마랑 거리를 두자고 했어요. 윤정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식은 커피잔을 놓쳤고 컵이 테이블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탁! 커피가 흘러나와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커피를 닦았지만 닦일수록 얼룩만 번졌습니다.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아이의 병이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엄마, 그건 몰라요. 그냥 가능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혹시라도 그런 말이 엄마 귀에 들어가면 엄마가 견디지 못할까봐. 윤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죄인이 된 거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급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아무도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다 숨겼어? 왜 나만 몰라야 했는데? 엄마가 그 사람을 보면 다 티날까 봐요. 그럼 며느리가 버틸 수 없다고 했어요. 윤정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다 그랬던 거야. 나를 밀어내던 말들, 냉정했던 표정들 전부 그게 이유였던 거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끊기고 커피 머신의 칙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네,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척 했는지.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 나는 5해를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들어가요. 아마 올해 입원할 거예요. 그럼 민수는? 당분간 아내 친정에서 봐요. 윤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필요 없겠네. 손주도 아들도 다 나 없이 살겠네.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윤정자의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밖은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그림자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유전성이라니, 나 때문일 수도 있다니. 그녀는 손끝으로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잔뜩 박힌 그 손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병의 원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윤정자는 한동안 길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날의 장면들이 겹쳤습니다. 아기였던 손주가 웃던 얼굴, 며느리가 처음 감사해요라며 고개를 숙이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말. 어머니 같은 분, 요즘엔 문제 많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밀어낸 게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구나.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외투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눈시울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말이 있겠네. 그 말은 결심처럼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병원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햇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제 시작될 진짜 용서의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안의 공기는 무겁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커튼은 반쯤만 젖혀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희미하게 먼지를 비췄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산소줄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윤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이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익숙한 고집스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생각이 들었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아니라 언제 말하려 했어? 내가 내 엄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만 거짓말을 했는데? 윤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윤정자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나를 모욕하면서까지 그런 말들을 해야 했니? 어머니가 계속 오시면 제가 버티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밀어내려고 한 거야? 내 어머니가 저를 보면 제가 약해질 것 같았어요. 그럼 민수도 당신도 다 힘들잖아요. 윤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한 그 말은 뭐야? 요즘 어머니 같은 사람 문제 많대요. 그 말은 그냥 나를 잘라내려고 한 거였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암이라네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도시락 싸서 웃고 계셨죠. 그 모습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윤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면 좀 편했니? 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상처받으면 제가 덜 아플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윤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넌 나를 아프게 해서 스스로 위로받았다는 거구나. 죄송해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자책할까봐. 그래서 내가 나를 잘라냈구나. 윤정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내 손주 얼굴조차 못 보게 한 것도, 그 애한테 내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한 것도 다 그 두려움 때문이었니? 네. 그럼 내 외로움은? 내 다섯해는? 윤정자의 목소리가 터지듯 울렸습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 밥을 지었고 무릎이 부서져도 웃었어. 그런데 돌아온 게 모욕이었어. 병실 안의 기계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삐삐삐. 아들이 급히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내 마음 말하는 거야. 윤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키려 했다고? 아니야. 넌 나를 버린 거야. 넌 내 사랑을 죄로 만들었어.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제 사랑은 어머니를 멀리해야만 하는 사랑이었어요. 윤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동안의 모든 말 다 잊자.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체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워하려고 왔는데 결국 미워할 수가 없구나. 윤정자는 며느리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들 미안하자. 그리고 살아내자.
아들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조명 아래에서 겹쳤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삐삐삐. 그 리듬이 마치 마음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얼굴엔 미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용서가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그 순간 창문 틈새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눈빛이 잠시 부드럽게 만났습니다. 윤정자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무겁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손끝이 단단했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엔 웃으면서 다시 보자.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윤정자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오랜만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병실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희미한 빛이 마치 괜찮다는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그때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알림음. 그녀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통화 요청 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야. 그녀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손주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그 얼굴엔 순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윤정자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우리 민수 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화면 속 손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병원 갔어. 이제 나아지고 있대. 윤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민수는 용감하네. 손주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화면 속에 펼쳐진 색종이 위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늘 위엔 커다란 해가 웃고 있었죠. 그 단순한 그림이 윤정자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렸네. 할머니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야. 그 말 한마디에 윤정자의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응?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할머니.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곧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낳으면 셋이서 꼭 놀러 가자. 진짜야? 진짜지. 약속? 화면 속 손주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윤정자도 화면에 손가락을 맞댔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그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엔 아직도 손주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병원 천장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그 평범한 문장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복도 끝의 창문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겠네.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이제 괜찮단다. 그때 병실 창가에 있던 아들이 창문을 열어 멀리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정자가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의 눈빛은 모든 오해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등을 다정하게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 속엔 오랜 시간 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 화면을 열어 손주의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림 속의 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결국 돌아오는 거야. 새벽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윤정자는 창문을 열어 두 팔을 벌렸다. 한때 그토록 버겁게 느껴졌던 세상의 바람이 이젠 포근한 이불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고 동쪽 끝에서 서서히 여명이 퍼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민수가 보냈던 영상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서 손주는 할머니 웃어 라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을 밝히는 듯했다. 윤정자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다. 그래, 웃어야지.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오래된 김치통 대신 새로 담근 열무김치가 있었다. 며느리가 병원 식사 중간중간 부탁했던 레시피였다. 짜지 않게, 맵지 않게. 윤정자는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열무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 607호 사랑하는 내 딸에게 라는 메모를 붙였다. 그녀는 오래된 손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복도엔 새벽 청소 아주머니의 바닥 닦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어르신. 응, 날이 좋아서 좀 걸으려고요. 윤정자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이제 억눌림도 분노도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와 함께 새벽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는 이른 출근길 사람 몇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버스 시간표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병원 말고 나를 위해 타야겠다. 버스가 도착하자 윤정자는 맨 앞자리에 앉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다.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다. 도심의 불빛이 멀어지고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가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다. 윤정자는 천천히 내렸다. 공원에는 벚나무 잎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며느리가 퇴원하기 전날 몰래 남긴 편지였다. 어머니,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아들, 그리고 제 남편을 위해 살아주세요. 어머니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완성돼요. 그 문장을 읽으며 윤정자는 입술을 떨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몫을 살아야지. 그녀는 손끝으로 눈가를 닦았다. 햇살이 점점 강해졌다. 공원 위로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녀는 손바닥을 펴서 새벽빛을 받았다. 그 따스한 온기가 피부를 타고 심장으로 번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원. 왜?
민수가 학교 가기 전에 영상 통화하재요. 그래, 그럼 바로 해. 화면이 켜지자 손주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엄마 나왔대. 이제 집에 와. 그 한마디에 윤정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응,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했어. 윤정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는 화면 속 손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놀러 가자. 이번엔 할머니가 도시락 싸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버스가 다시 정류장을 지나며 미세한 바람을 일으켰다. 윤정자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끝에서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도 고맙다, 내 딸. 바람이 불었고 하늘엔 새 한 마리가 높이 날아올랐다. 윤정자는 손주에게 보낼 열무김치통을 가방 속에 꼭 쥐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가볍고 단단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다. 그녀는 환한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자유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그녀의 5해의 눈물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 마음의 창가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